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라틴 아메리카의 최근 역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왜 그랬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한. 왜 저렇게 멈춰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실제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뭐 느낌인데? 근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아니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렇죠. 네.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혹시 예.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늘아 씨,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많이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문화.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뭐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해결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났어요. 보여요. 예.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경찰관이죠.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od.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Let's go. Take him, move in. Get on the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is what? $20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르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의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소름 돋는 얘기하는 말이야.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실제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밖으로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아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예.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그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네.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다.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썼어요.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왜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형.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그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s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AK-47, o mejor conocidos como cuernos de chivo, perpetraron una balacera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Libertador Miguel.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그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하고 당시에 마약 카르텔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숨진 추기경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모종의 거래, 불법 거래를 통으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구스만은 수배됐고요. 결국 한 달 뒤인 1993년 6월 과테말라, 이웃나라 과테말라에서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만이 잡혀가고 난 다음 해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칼데로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s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손원래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무기와 그 마약 탄소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깔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Suena una sirena. 기억나요? Comienza el traslado a los hospitales. 진짜 많이 나왔죠, 이거. Una mujer en una silla. 힘을 과시하려고 테러를 한다고요? 자신의 힘을 왜 저런 힘없는 여기 어떤 시민한테 갱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스제타스 갱단? 와. 이제 끔찍한 장면이 연속이 되는데요.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세타스는 그 핵심 구성원들이 원래 이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DEA. 정답. 나도 그 생각. 지원 씨? DEA. 바로 맞추겠습니다. DEA는 오답. 미국 거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경찰. 정답. 경찰 말고 카메론 씨? 특수수사원 같은. 수사원 말고 정답. 혜성 씨? 군대? 특수부대? 혜성 씨? 정답입니다. 군대가 특수부대? 했다고요? 예. 그 네. 군대 그 뭐야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던? 선포 그 뭐야 투입시켰던 군대 그 군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경력을 쌓고 카르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멕시코 대단하다. 특수부대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거 다르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좋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할 경찰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갈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건강한 생활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아기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상인들은 아니겠어요? 그쵸? 동인도 회사? 맞습니다. 뭐 어디요? 동인도 동인도 회사. 회사.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아, 역시 민간 제가 기업 몇 달 만에 뵀는데 너무나 많이 정말 역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향신료, 설탕, 면직물 등의 품목으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식민지에 직접 농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상 식민지로 다스리기도 하죠. 사실 회사지만 영국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정말 거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 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 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당시 인도 파트라에는 아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편 원료를 반죽하는 것에서부터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네, 이런 방식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왜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청나라에 몰래 아편을 팔았던 영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총인가? 상인.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왼쪽에는 오피움, 아편을 들고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청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거예요? 말라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그 아편은 진짜 망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는 거죠. 네. 사람 이익도 없고 네. 군대도 아마 다 필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아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편에 빠진 관리들은 일손을 놓고 누워서 지내는데 바빴죠. 서민들도 청나라 말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러 거의 어렵게 정말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편 중독 증상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르다 죽는 경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편은 중국 남쪽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계층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이 아편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아편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보여주는 당시의 기록화가 있거든요. 이름이 수성 12경이라고 하고요.
좋은 집안의 젊은 도련님이 호기심에 아편관에 들어갔다. 그게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 한 손에 들고 있네 지금. 네, 아편 파이프네요. 도련님이 매일 아편관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돈은 점점 바닥났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편에 중독돼 아내와 아이를 염두에 둘 수 없었다. 아편 때문에 도련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몸엔 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도 받긴 뭐 할 것 같아요. 갔는데 저러고 있으면.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려가는 거구나.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아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지. 그러다 눈이 오고 찬바람 부는 날, 도련님의 생은 막을 내렸다. 정말 참 비참하네요. 네. 그렇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그 아편 하나로 사람 인생 그 한 가정이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파탄이 난 거죠. 파탄이 난 거죠. 중국 정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사실 청나라도 이제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더는 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편에 빠진 청나라를 구하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군지 한번 초상화를 볼까요? 동영 씨는 아시죠? 네. 그 임칙서 그 중국 발음으로 린저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이 그 서양 선진의 어떤 문물나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친 최초의 중국인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동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회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임칙서가 아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당시 청나라 조정안에요. 아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금지령을 오래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조장하고 밀무역만 증가하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금도 걷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률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금지론자들도 있었죠. 이때 임칙서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상소문에서 임칙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치료입니다. 아편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겠죠. 아편 공급을 차단해 아편 판매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서양 밀무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황제는 임칙서의 의견이 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임칙서가 광저우로 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을 다 압수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아편 무역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또 맞출 것 같은데. 자, 임칙선은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거 너무 뻔한데, 이거. 아, 맞춰도 돼요? 아, 저 정답 못 보겠어요, 기훈 씨. 네, 맞춰주세요. 아마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피터 씨 정답입니다. 여왕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네. 당신네 배는 청나라의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이 이익은 청나라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국물을 보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와, 멋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맞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쵸. 끄덕끄덕하죠? 맞는 말인데 그 나라 여왕한테 이런 네.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임칙선한 사람이 되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편지 자체가 공개 편지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전달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편지를 읽었는지 불확실하지만 편지를 공개하고 얼마 후에 타임즈 오브 런던이라는 신문에 이 편지가 실렸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아편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상 이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거네요. 이제. 네, 편지의 목적이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 여왕한테 뭐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칙선은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겨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칙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렇죠. 임칙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태워버리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우면? 아, 그거 마약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흡입하는 마약인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싼 가격에. 정말 창의적인 오답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앨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낸 게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임칙서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청나라 관리와 외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자, 서약서 약간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임칙서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더 이상 팔지 말라 이거 아니야? 앞으로 몰래 팔다 걸리면 걸렸어요. 사형이야.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이거 맞아요?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지 말라는 서약인데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긴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청나라에 들어왔으면 외국인도 청나라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지잖아요.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지휘했던 영국 상인들은 아편 몰수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체포, 사형시킬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칙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치외 법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점점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합니다.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칙서는 이거를 거부해요. 임칙서는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충돌은 점점 본격화되어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단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신사라 그래요. 사실 이게 영국의 운명, 더 나아가 청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840년 4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안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뀐 곳, 바로 홍콩으로 떠나볼 겁니다. 홍콩이구나. 또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영국의 문화가 잘 조화돼 있죠. 머레이. 머레이 하우스. 웨스턴 마켓. 우와. 영국 그 전화방.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런 높은 건물도 있지만 저렇게 구석구석에 시장도 있고 정말 야시장이구나. 아, 멋있다. 그립네요. 요즘 너무 맛있어 진짜. 맞아, 맞아. 딤섬. 너무 맛있어. 아, 에그타르트. 왜 에그타르트가 홍콩 홍콩 음식이에요? 유명해요. 자, 네. 나는 또 홍콩 가봤죠. 아, 홍콩은 뭐 또 저희 동네죠. 아니, 동네 아닌 곳이 있어요? 그런데 피터 씨가 홍콩에서 태어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홍콩은 진짜 제 동네예요. 아, 그럼 실제 동네. 번데기 앞에서 지금이 잡았네. 저기서 태어난 이유가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영국 군인. 그래서 영국령 홍콩이었을 때 저기서 태어났어요. 홍콩에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영국 시민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그죠? 영국 그때는. 여권 받고 영국 땅이니까요. 네. 그러네. 맞아요. Welcome to the handover ceremony for Hong Kong. 대체 아편 전쟁 뒤에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을 지배한 최강의 나라로 두려움을 떨게 했던 청나라.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1840년 6월 영국 함대 일진이 청나라 영해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또 함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턱대고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영국은 무역 중단과 아편 파괴로 초래된 손실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지만 Yes or no? 大清官兵有死不降。 거절당했고 결국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를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합니다. 이 군대를 처음에는 이 양쯔강 하구의 저우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저우산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 주강 쪽으로 보내 주요 무역항인 광저우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해안을 따라 북진해서 다구 포구 앞까지 갔는데 이는 수도인 베이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텐진까지 진격한 영국 원정 함대의 공격에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도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일단 청나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싸우는데 영국도 처음에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요청하잖아요.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갈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임칙서? 그렇죠. 영국 정부는 이 갈등을 일으킨 임칙서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 함대의 진격에 놀랐던 청나라 황제는 일단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흥차 대신이 황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임칙서를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이걸 받아줘서 타협이 되면 좋은데 이런 대응만으로 전쟁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먼저 영국 상관을 포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아편 무역 손실을 보상할 것, 그리고 섬을 한량받아 영국 상인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는데 청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은 지속됐고 전쟁은 영국의 우세로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841년 초에 인도로부터 이제 병력 보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배가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이 배의 출현이 아편 전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이 그림.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사실 많이 아편 본것 전쟁 같아요.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요. 청나라 정크선을 파괴하는 네메시스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메시스호는요, 아편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습니다. 예. 아니지 스팀. 맞아요, 증기. 게 일단 사람이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청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그리스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배답게 네메시스호는 최강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한 그런 동력선이었고 빠르지. 선체 전부를 철갑으로 만든 전함이었죠. 배에는 2개의 거포와 6개의 중간 크기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네메시스호는 얕은 물가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바다와 강 유역에서도 함선과 요새를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피벗 마운티드 건이라고 해서 보통 배에 함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체 위에 대포를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함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어땠을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재 범선인 정크선으로 힘겹게 영국을 상대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귀신처럼 두려운 그런 배다해서 귀신선, 데블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당시 중국인들이 느꼈던 충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진격해 나가던 영국군은 1842년 6월에 상하이를 점령했고 7월 말에는 전장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전장은 이 대운하와 그리고 이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청나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 한 1,6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결사항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청나라 군인들 중 상당수는 적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와 달리 영국군은 36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거 알면서 왜 바다에 싸워요, 청나라는? 영국이 바다로 쳐들어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육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해군이 강할지 모르나 이 영국군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화기의 측면에서 영국이 월등했고 또 이미 군사 전술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며 발전하잖아요. 중국은 청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장 수비군의 괴멸 소식과 대운하 봉쇄 소식을 들은 청나라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진영을 찾아가게 되고 양측 대표단은 몇 주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역사적인 조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그러면 난징 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그리고 5개 항구를 개방한다. 그리고 개항한 항구에는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청은 전쟁 배상금을 위해 영국에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공행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개항된 항구에는 양측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굉장히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랑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난징 조약에서 영국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상인과만 무역을 하는 광저우 제재를 깨트리려고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그동안 참 무역에 제약도 많이 받고 적자를 면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4개의 항구를 더 열고 그리고 공행의 독점 폐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가 조공 무역이 아닌 영국이 세운 국제 관행을 받아들일 걸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이 이제 홍콩 섬을 할양받았던 것인데 아까 네이피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1834년 무역 감독관으로 갔다가 그 무역 충돌을 일으켰던 그 네이피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에게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홍콩 반도의 일부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홍콩 섬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했을까? 왜 홍콩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쪽 해역을 먹는 거죠. 뭔가 거점이었나요? 그렇죠. 중요한 지역이었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우선 홍콩 섬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인 동시에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륙으로 진출도 쉬운 곳이었죠. 난징 조약의 결과로 결국 영국이 할양받은 당시 인구 5,6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섬 홍콩은 이후 지리적인 강점과 함께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가 결합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터 씨가 홍콩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홍콩도 뭐 97년이었나 다시 중국한테 95년, 줬을 때도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지정이죠. 당신은 되게 어이없으시는 줄. 그렇죠. 제가 태어났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못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원래 그냥 영국 땅이었던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성인 돼서 이제 이런 사건들 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제가 홍콩에 태어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워낙 곳곳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영국 땅이 됐는지를 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난징 조약과 함께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되려 난징 조약 이후 영국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요? 왜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불만이 커져갔을까? 영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난징 조약에 허용한 상업과 무역의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제한된 무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있었던 영국 상인들과 관리들은요, 기존의 5개 항구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의 청나라의 넓은 지역을 개방해 줄 것, 그리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영국 대사의 베이징 상주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또 한 번 전쟁에 필요했던 영국에게 마침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56년 10월 8일에 광저우 앞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에로. 이 범선에 청나라 관원이 올라가서 청나라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에로우가 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포 당시엔 영국 선적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해군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는 보고까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트집일 수도 있겠네요. 트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을 빌미로 광저우에 있던 영국 영사가
영국 국기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체포된 12명 중 9명만 풀어주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전쟁엔 1차 아편 전쟁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규현 씨 혹시 뭔지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이요? 네. 이번엔 1차에서 그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진짜 막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갔겠죠. 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좀 더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건 지원이 형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를 데려가면 더 압박을 받겠죠? 다른 나라도 끌어들이나요?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프랑스가 이때는 영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죠.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끼어드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지원을 한다면서 지원국 자격으로 이 전쟁에 끼어들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확실히 판이 커졌네요. 자, 그럼 2차 아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천여 명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일단 광저우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청나라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사는 이 베이징, 바로 아래인 텐진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이 텐진 위협받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 6월에 텐진에서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난징 조약 때 개항한 5개 항구 외에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할 것, 그리고 외국인이 청나라 내륙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고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더 넓은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등 난징 조약 때 영국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죠. 이 조약 이후 영국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이제 양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텐진 앞 다국 포대를 지키는 청나라 군대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텐진 조약 비준을 위해 찾아온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외교사절만 병력을 거느리지 말고 군사 유세인 다구를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연합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영국은 군사적 대결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 다구포구의 승리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건 뭐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영국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이대로 물러설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 한 걸 보면. 다구 포대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이제는 수도 베이징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력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후 베이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팔리교에서 5만의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였습니다. 결국 수도인 베이징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였던 한풍제가 피난을 떠납니다. 황제가 없는 베이징에 도착한 연합군은 황제의 여러 궁전인 원명원까지 파괴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